네, 대본 없이 진행하는 정치 토크쇼. 네, 정치한 홀자 성기철입니다. 먼저 놀이터에 함께 계신 두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만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성만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지구당 위원장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정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아니시죠? 네, 네. 자유한국당 소속 맞습니다. 우리 횟수가 늘수록 예. 바른미래당 쪽에서 좀 서운하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정의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서운하다 그러시던데요. 그러시죠? 네. 네. 다 했으면 좋겠는데 네. 뭐 지금 참여하신 우리 저 의원 말씀들 좀 공간이 좁아서 좀 저희가 좀 제약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좀 감동스러운 얘기가 있어서 이 얘기를 전하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26일 날 경기도 광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가 한쪽 발 신발을 벗고 차가 막 쌩쌩 달리는 도로에 서 있었던 거예요. 이걸 지나가던 22살이라고 제가 파악했는데 박다영 씨가 이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그리고 자신의 신발을 이렇게 벗어준 겁니다. 그래서 왜 벗어줬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제 신발을 벗었지만 한쪽만 신고 있었는데 바닥에 이제 유리를 혹시 찔릴까봐. 근데 본인은 양말을 신고 있어서 괜찮다 해가면서 벗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제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치도 저렇게 좀 감동을 좀 줬으면 좋겠다. 네, 두 분이 그의 초석이 좀 되셨으면 네. 합니다. 자, 오늘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치한 홀자는 지극히 타당한 논리와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정치적 분석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가풍월입니다. 네, 우리 온 국민이 이제 또 한번 놀랐습니다. 이제 헝가리 그 다뉴브강에서 발생했던 유람선 침몰 사고인데요. 한국인들 33분이 타셨고 현재 7분만 구조가 됐고 나머지 19분은 이제 생명이 어떻게 됐는지, 그 소재가 또 어디 있는지 뭐 아무것도 파악이 된 게 없죠. 해외에서 발생한 최대의 안전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놓고 우리가 세월호 사고가 난 지가 지금 5년째 됐죠. 네, 그 충격도 아직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고를 놓고 우리 정치권에서 좀 그 한번 점검해 볼 건 없는지 그런 의미에서 이걸 오늘 첫 번째 저희가 화두를 좀 꺼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고를 보면서 이성만 위원장님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일단 뭐 유족들에게 이제 심심한 위로의 뜻을 좀 전하고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가족분 30분하고 인솔자 1명, 그다음에 현지 승무원 2명 등 33명이 탑승을 해서 이제 이렇게 전복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고 공식적으로 이제 7명이 사망을 하고 또 아직도 실종자들이 다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이 어떤 사고도 없이 항상 안전하게 100%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재해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제 다시는 생기지 말아야 되죠. 예. 다시 생기지 이제 말게 하려면 결국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으며 그 발생하는 과정 속에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그 다음에 이거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요거를 좀 찾아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고 진행 과정을 전개 과정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 선장이 어떠한 뭐 SOS 하나 없이 뭐 아니면 어떤 관제 센터에 문의 하나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냐, 또 과연 그 안에 구명조끼는 있었느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의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의 과정을 뭐 우리 그 강경화 장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빨리 선체를 이행하고 또 이렇게 해서 원인을 규명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그 관광객이 왜 그 큰 배를 내버려 두고 작은 배를 탔느냐? 혹시 뭐 이런 건 가정입니다만 너무나 저가 경쟁 여행사들의 어떤 저가 경쟁 속에서 그런 좀 조그맣고 싼 배를 빌린 것이 화근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점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구조 문제 때문에 이게 혹시 생겨난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검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정부 차원의 대처를 마련을 해야죠. 그래서 뭐 해외여행에서 어떻게 할 때는 안전기준도 잡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그날 기상도 되게 안 좋았다는데 물에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상이 안 좋을 때 어느 기준으로 해서 뭐 나간다 안 나간다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가 일일이 다 이렇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원인을 명확히 분석을 해서 네.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도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네, 먼저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그 가슴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실종되신 분들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좀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정부의 반응을 보면 되게 잘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신속하고 또 빠르게 대응한 걸 보면 그래도 여러 가지 사고들 때문에 경험이 좀 누적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 저희 나라 대형 배사고 세 가지를 갖고 제가 한번 좀 말씀을 예. 좀 드려볼게요. 첫째는 1970년도에 남영호 침몰이 됐고 예. 두 번째가 1993년에 서해페리오가 침몰했는데 이 두 사고 다 원인은 전부 과적과 과인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1914년 우리 4월달에 가슴 아파 일인데 세월호 참사 때 그때도 다 원인이 같은 원인이었어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제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음. 그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런 예. 그 우리들 그 시스템 속에선 인재는 계속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 배를 타면 구명조끼를 언제 입어야 될까요? 사실 세월호 때 구명조끼를 입은 게 탈출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가 전복되는데 부력되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마 또 그 위급 상황에서 매뉴얼이 있지만 그 갇혀 있는 상황이라든가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아예 없어요. 예. 또 그때 위기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우리 정부에서 좀 만들 필요가 좀 있다. 디테일하게. 다른 쪽으로 한번 제가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사건 사고가 다른 쪽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교통사고 사망률이 그 2018년도 기준이었을 때 3,781명입니다. 예. 하루 평균 10명에서 11명이 사망해요. 예. 이거를 한 달로 하면요. 300명에서 330명이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자살. 이게 하루에 대략 2018년도 기준 보니까 40명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 한 달로 기준 1,200명이 자살하는 거예요. 네. 네. 자, 매달 300명씩 배운 태가 5척씩 그 침몰하고 있는데 국민 여론은 잠잠하잖아요. 자, 돌려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토부라든가 내지는 보건복지부 이 정부기관에서 이 헌신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OECD 국가에서 가장 그 자살률이 높은 나라 또 교통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 이 치욕을 떨칠 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들에 대한 것을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 대형 사고를 다른 측면에서 제가 또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부 정치인이라든가 공무원, 그다음에 기업체, 법조인들이 사회 모범이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네. 이분들의 부정과 부패를 보면서 국민들도 비리와 부도성으로부터 그 법망을 빠져나가는 방법들을 모방을 하는 심리가 생겨나고 있고 예. 그들도 한데 나는 못하겠어?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라서 각종 범죄가 증가되고 안전, 또 안보의식이 불안해지고 있다. 또 이런 불안해진 것들 때문에 그동안 일어났던 사고들이 성수대교 붕괴라든가 서해페리오, 그 다음에 대구 지하철 폭발이라든가 세월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는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도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계기로 우리 두 패널의 그 뜻처럼 점검할 부분은 좀 점검해서 이런 사고가 한국에선 절대로 그리고 물론 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숙연하게 오늘 출발을 했어요. 네. 그죠? 근데 두 번째 저희 코너부터는 우리가 점검할 건 또 점검해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두 번째 코너로 주제로 좀 들고 나온 부분은 최저임금 심의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 지난달 30일인가요? 최저임금위원회의 빈자리 공익의원들 뭐 사직했던 분들하고 사용자 측 비어있던 결석의 이 자리를 전부 이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성이 되면서 내년도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본격 시작이 됐는데 왜 이거를 저희가 이 꼭지를 들고 왔냐면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뒷말이 무성한데 그 소득주도 성장에는 사실 최저임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상이 급격히 그렇죠. 되면서 어렵다 이렇게 된 건데 문 대통령께서는 10,000원의 최저임금 시급을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고 또 한국노총에서도 이거는 가야 된다라고 지금 또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또 반면에 우리 또 야당 쪽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반대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의견이 어떤 건지 당의 입장도 좀 같이 포함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또 그중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가 최저임금 1만 원대인데요. 과연 그 소득주도 성장 또는 최저시급 1만 원대를 왜 하는지에 대한 그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 이게 단순히 특정 계층에 좀 소득을 높여주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왜곡되어 있는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되는 일인지 요거를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좀 부자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선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 수출 중심의 경제 체제가 가져온 어떤 그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70년대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기술이 있냐, 자본이 있냐,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풍부한 노동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 경쟁력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기술이나 자본은 외국에서 제값 주고 사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풍부한 노동력의 희생을 예. 강요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 차이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뤘고 또 성공을 이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오랫동안 구조화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는 소득은 굉장히 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침체되고 그리고 또 부익부 비립분 형상이 가속화되는 예. 이런 문제가 가져왔던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수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밖에 안 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 나라 없어요. 예. 도시 국가들 몇 빼놓고는 네. 거의 대부분 내수가 그래도 한 반절 가까이 갑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계부채, 노동을 주로 지금 분담하는 게 가계인데 가계 부문에서의 부채가 1,500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자꾸 소득을 적게 받으니까. 그리고 자본을 댔던 또는 기술을 가지고 있던 주체들, 주로 네. 이제 대자본이 형성되는 대기업 체제 좀 중심으로서 보면 무려 700조, 800조의 사내 유보금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이 단적으로 그 결과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을 계속적으로 진작을 해서 수출이 있어야 대교육을 통해서 우리 필요한 거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을 열심히 해 나가는 것도 저는 당연히 찬성을 해요. 네. 그렇지만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를 해야 되고요. 이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법인세 등도 좀 올리고 대기업들이 돈을 좀 많이 버니까 그래서 그 세원을 확보를 해서 그 세원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노동자 계층이라든지 소득이 낮은 일반 서민 계층들에게 기본소득을 높여준다든지 지금처럼 최저시급을 높여줘서 네. 좀 우리 국민들이 소득이 늘어나서 좀 소비도 하게 되고 이 소비의 결과로 내수도 살아가는 네. 이런 시스템을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시적인 어떠한 경제정책에는 어떤 충격이 이 햇빛만 있겠습니까? 그늘도 있지.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면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다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구조적인 왜곡된 한국의 경제 시스템을 네. 바로잡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방향에선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음. 가되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의 문제는 이제 예.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다만 긍정적인 건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내수가 조금씩 늘고 있고요. 예. 또 우리 경제 전체 활동 지수가 우리 동행 지수라든지 선행 지수가 그래도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세를 보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씩 소비가 살아나는 그런 현상이 예. 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이제 중소기업이나 또는 그 영세 상인들 이분들이 대부분 좀 고통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사업주들이. 예.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좀 5인이야 이분들한테는 분담을 시키지 말자. 국가가 국가 목적을 가지고 경제 구조를 바꾸는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왜 다른 경제 주체한테 손해를 물리느냐 이러지 말고
그 최저 그 임금 시급이 올라가는 분에 대한 부담 자체를 네. 그 기업주들한테 일부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다 책임지거나 또 영세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오히려 네. 좀 플러스 알파를 더 주자. 음. 뭐 예를 들면 21만 원이 추가 부담이 된다 그러면 한 23만 원 주자. 네. 그래서 이 최저시급의 상승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장 큰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고용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 자꾸 고용을 안 하려고 그러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예. 영세의 사업장들이. 그리고 집에 계시던 뭐 장모님이 나와서 일하든지 뭐 어머니가 나와서 일하든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더 플러스 알파를 주자. 네. 그래서 줄어드는 현상을 좀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영세 상인들도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예.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의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데 본인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좀 계기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저는 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음. 저는 우리 대한민국 가야 될 정책의 방향은 수출 어떤 외발이 운전만으로는 외발이 자전거 운전식으로만으로는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네. 쌍발이가 될 수 있도록 소득주 성장에 좀 이거는 완급은 조절할지라도 예. 다양한 보완 정책을 펼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자,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상인들에 대한 지원책은 좀 늘리자.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하- 네, 보완책을 여기는, 만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의견 같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예, 국가 경제 시스템을 바꾼다는 생각이 저는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위험하다. 왜 그러냐면 예. 집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음. 같이 맞춰가면서 변해가면서 사는 거죠. 음. 근데 이걸 바꾸려고 개조하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틀렸다, 이게 맞다 이런 차원에서 그 소득주도 그 성장 정책을 피고 가니 제대로 손발이 안 맞는다. 또 현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좀 열어야 되는데, 근데 대안이 뭐냐면 정부가 그걸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예. 그럼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게 맞죠. 여긴 자본주의 국가예요. 자, 네.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말을 이어가면 2017년도에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18년도에 16.4%를 올렸습니다. 예. 7,530원이 됐고, 금년은 2019년도에도 10.9% 올려서 최저임금이 8,350원인데 여기에는 식대라든가 교통비 또 그 시간의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다 합치면은 대략 1만 원대가 넘는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버틸 수 없다고 보고,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문제는 뭐냐? 물가랑 다 올라갔어요. 농산물 물가 쌀값 오른 거 보세요. 어떻게 예. 올랐는지. 예. 일각에서는 쌀값이 오르는 게 예. 뭐 북한에 퍼져서 오른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음. 다 그 곡물을 만드는데, 야채를 만들고 채소를 만드는데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따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2년 동안 27% 올리다 보니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중소상인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진짜 칼 들고 돈 뺏어간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예, 예. 요즘 택시, 버스, 공공요금 다 오르고 있잖아요. 세금 폭탄 금방 나오고 있죠. 예. 의료보험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영업하시는 분들 가게에 손님이 없어요. 사람 찾는 게 풍기현생이에요. 소득주도 성장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예, 예. 그 정책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다만 최저임금 인상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최저임금에 갖다 붙인 거예요. 거꾸로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다른 정책이 먼저 쫙 펼쳐지고, 꼭 그래서 최저임금이 그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속도를 조절했다면 국민들의 찬성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명분이 뭐냐면 소득주도 성장은 그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정부가 만약에 두 자리 숫자 이상 그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면 9,000원이 넘습니다. 8%가 올라가면 9,000원대가 넘어가는데, 예. 만약에 두 자리 숫자를 많이 올린다고 하면 저는 국민들 폭동이 일어날 거 생각해요. 자, 예.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오죽하면 국민들이 4대 의무인 납세 의무를 거부하겠다는 얘기들이 지금 현재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슬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 우리 의전님 전 의원님의 얘기 중에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하면은 사회주의 국가와 뭐 다를 게 있냐 이랬거든요. 절대 그게 그렇지 아닙니까?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체에서 분담하는 비율을 보면 가계, 뭐 기업 이렇게 분담하는 비율을 보면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도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 이런 데는 거의 50%를 넘어서 네. 60%에 가까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굉장히 자본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같은데 독일은 사회주의 시스템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거의 50%, 45% 이상 50% 정도를 정부가 분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는 그 자체가 완성된 체제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만든 거고 인간이 결함이 있는데 인간이 만든 자본주의가 어떻게 완전 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 될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생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수정자본주의도 생겼고 또 케인즈 학파도 생긴 거거든요. 정부의 역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그 경제적 위기의 그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유럽에서 지금의 어떤 안정된 자본주의가 정착할 수 있었던 때에는 거기도 한때는 뭐 아동 노동이라든지 굉장한 그 노동 착취에 있었거든요. 그거를 해결한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지금 얘기했던 소득세 성장으로 해서 임금을 올려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비용을 노동에 대한 비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를 시킨 거예요. 제3세계에다가 싼 이런 하부노동 공장을 진다든지 거기다는 임금 싸게 주고 그 차액만큼을 자국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기업대로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노동자를 끌어안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다가 옛날처럼 그렇게 그런 식민주적 제국주의로 이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내부적인 소득수 성장을 가지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싼 그리고 양질의 북한 노동을 통해서 국내 노동에 좀 혜택을 좀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이렇게 가져가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맞아야 보다 창의적인 대한민국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유 의원이 걱정하시는 건 2018년 이후로 그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계속 인상이 돼 와 있었잖아요. 그쵸. 계속 근데 올해도 똑같은 결정을 내년 분과에 대해서 해놓으면 납세 거부 운동도 일어나고 뭐 부분적으로 뭐 이렇게 폭동 표현 나셨는데 그렇게 심각하다 이제 그 얘기시죠? 왜 그러냐면 아니 그러니까요. 정부가 진퇴양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득주도 성장이 맞다고 하면 올려야죠. 근데 못 올리면 정부가 너무 빨리 올렸다는 걸 자백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3년에 올릴 걸 왜 2년에 올렸어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올려도 안 되고 내려도 안 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고민에 있죠. 근데 다만 매년 그동안 10년 동안에 올린 거를 보면 한 6%에서 8%대로 계속 올렸어요. 그러면 올해 8%만 올려도 9,000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자영업자들 지금도 죽겠다고 하는데 그럼 거꾸로 이성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그걸 지원을 할지 정부가 부채를 걷어가지고 부채를 내서 그걸 할지 지원 대책부터 내놓고 나서 이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수가 침체되고 그런 나라인 경우 예전에 일본이 요새 조금 경제가 좋아졌지만 예전에 일본이 잃어버린 뭐 20년 그래갖고 경제가 90년대 되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돈을 소비를 안 하니까 돈을 나눠주고 당신들 돈 쓰쇼. 그게 정책이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그런 이전 지출이 아니라 우리는 경제 정책적인 방향 속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렵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경제 정책적으로 보면 그거는 세금을 걷어서 충당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내수가 진작이 되면 내수 진작이 된 소득 증대되는 만큼 또
국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정부가 전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보다 좀 융통성 있게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중소 상인들이나 이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왜 21만 원 중에서 뭐 16만 원, 17만 원 지원해 주면서 한 뭐 4조, 5조 쓰는데 한 5만 원 더 지원해 주는 걸로 한 1, 2조 더 써서 정책 펼치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돈을 그냥 강제로 나눠줘 아니면 추첨을 해서 돈을 주기도 하는 나라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주는 방식이 아닌 그래도 노동자 계층 좀 우리 국민들의 좀 전체적인 소득도 증대시키면서 소비도 진작시키는 좀 그런 활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좀 정책이라고요. 그거 일본 같은 경우는 본 국가에 자본이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세금을 걷든 예. 국가 부채를 내든 해야 되는데 국민의 지갑이 정권의 지갑으로 오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재정 적자 규모가 재정에 대한 부담이 총 GDP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0%에 달하고 있어요. 200%만큼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재정은 일단은 세금 갖고 그동안 써왔던 빚 갚기 바빠요. 우리나라도 그런 상태로 뭐 가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한 전체 GDP의 한 40% 정도, 50% 정도 관리는 해야 되는데요. 관리는 해야 되는데 일본이 그런 엄청난 부채를 지면서도 그런 확대 재정 정책을 계속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본도 수출주도 경제 아닙니까? 네. 거기서 좀 그 체제는 유지하되 내수 시스템을 돌려야만이 일본이 산다는 절박함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그렇게 정부가 강한 의지가 있다 그러면요. 예. 뭘 해야 되냐면 조세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에 대한 부분들 조세율을 개편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있는 사람들 36% 세금 매기잖아요. 네. 소득. 나머지 사람들 다 똑같아요. 구간이 없어. 예를 들어서 1억을 버는 사람이 세금을 3,600만 냈다고 쳐요. 예? 네. 그러면 100억 버는 사람이 36%를 냈어. 비교해보면요. 상대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구간들을 다 나눠가지고 조세 개편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오잖아요. 이거 왜 못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글쎄 뭐 그 조세 개편하고 자, 이거 따로 시간 만들어주세요. 따로 시간 얼마나 만들어주세요. 이게 연관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역시 지금 굉장히 첨예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우리 이재영 의원께서 다음에 요걸 별도 코너로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시 기회를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게 만들어요. 네, 정가풍월이었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말인데요. 지난주 정말 말이 많았어요. 이 좀 저희 코너를 위해서 말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 자꾸 여의도 쪽에서 감사하긴 한데 이거 말 때문에 막 이 어떤 그 막 지지도 이런 게 막 오락가락하니까 저희도 정리하려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여하튼 말 중에 이렇게 좀 잘 모아놓으면 결국 이것이 국회의 정상화냐 아니냐 쪽에 자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지난번에 그 김정은보다 못한 대통령 발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골든타임 3분 발언도 좀 많은 분들도 회자가 됐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일요일이었나요? 일요일 날 3당 원내대표가 이제 담판을 하기 위한 모임이 있었는데 결국 이 자리에서 이인영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속히 국회문을 열자.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빨리 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고 이런 그 뉘앙스를 풍기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나경원 이제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또 무산이 됐는데 국회 정상화 정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분께서는? 제가 먼저 그렇게 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국회 정상화라는 게 이제 결국은 국회 내부에서 어떤 현안된 문제를 토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작동이 되면 그것이 어떠한 결론이 나든 간에 이제 국회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또 우리 국민들 민의의 뜻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에 반영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좀 그동안 자한당 쪽에서 좀 너무 나태했다. 사실은 우리
우리 그 선거 시스템에 대한 문제 논의는 계속 돼왔던 게 사실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제 결국 투표율과 그 의석수 간의 불균형의 문제, 이게 소송구제가 가지는 사표가 많다는 거죠. 예, 예. 소송구제가 가지는 이제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통령제에서 소송구제를 안 하는 나라는 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송구제를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표가 많은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한 뭐 비례대표제라든지 뭐 좀 더 발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지 뭐 석패율 제도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완하는데 좀 너무 능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모르쇠로 너무 지나치게 일관을 했다라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런 원인 제공이 됐다는 점이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회가 작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패스트트랙은 결국은 어느 날짜까지 정해서 뭐 내년 2월인가요? 날짜까지 정해서 그게 안 되면 이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해서 이제 결론을 보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머릿수 싸움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가지 말아야죠.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좀 우리 당에서는 좀 진정성 있는 우리가 대화로 해서 최대한 제1야당과 토의를 하겠다라는 좀 자세를 보여주고 어떤 그 제도상에 예를 들자면 아무래도 진보 쪽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우리 당이 제1당이고 또 거기다가 민평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또 바른미래당 중에 또 우리 쪽 진보 계열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내부적인 패스트트랙 가기 전에 내부적인 문제를 토의할 때 머릿수 싸움으로 가게 되면 이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한당이.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최대한 절제하고 국회의원 간의 협의를 보기 이전에 좀 공을 좀 학계라든지 좀 이런 데를 좀 아니면 뭐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제3의 기관으로 일단은 좀 공론화위원회처럼 좀 맡겨놓고 그 결과를 보면서 좀 상호 협의 조정하는 좀 이런 안을 제시한다든지 좀 더 좀 자한당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좀 여지를 좀 주는 게 낫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한당은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지금 뭐 들어가면은 무조건 저들 논리에서 간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절박한 것 같은데 명분을 좀 주자는 얘기죠. 좀 명분을 좀 국회의원 수로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제3의 기관으로 맡기는 제3의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좀 논의 구조를 좀 살피고 또 국민들 좀 의식도 좀 조사해서 그런 걸 반영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어떤가. 명분 주면 가시겠어요? 어떠세요? 아니, 명분 주면 당연히 가야죠. 근데 명분이 지금 제3의 기관 이런 아이디어를 좀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그 제3의 기관에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안건에 어떤 합리적 조정안을 내놓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인가요? 당연하죠. 이인영 대표가 아니라 이성만 그 원내대표였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의 공식적인 지난주에도 칭찬 한번 하셨어요. 공식적인 이러다 공천 받는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니 왜 그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어쨌든간에 그 선거제도를 개편한 이건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나왔던 거 2003년도부터 그 시작이 됐고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그 정책 개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게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나왔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계라든가 제3의 기관이라든가 내지는 그 공론화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여야가 같이 만들어가지고 올렸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죠. 근데 어쨌든 제1야당 쏙 빼고 본인들께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가지고 신속처리법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동물국회 됐고 그러니 한국당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결재해지를 위해서 이거 그러면 사과해라. 철회해야 된다. 그래야 국회 정상화된다고 외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딱 3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첫째, 한국당이 협상에 성공하면 국회 문을 연다. 두 번째, 한국당과 협상이 안 되면 타당과 국회 연다. 세 번째, 홀로 연다. 이런 원칙까지 세우고서 있단 말이죠. 중재에 나온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그 대표도
여당이 좀 전형적으로 좀 갈 필요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지금 연쇄회담이라든가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어쨌든 간에 그 1대1 네. 그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주변의 환경이 되게 좋잖아요. 막말 코스프레 뭐 예를 들어서 유아틱하다. 뭐 그거부터 해서 주변에 엊그저께 있었던 강유상 의원님 그 한미 정상회담 통화 유출이라든가 지금 뭐 얘기 나오겠지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이런 대동들로 또 나를 세우고 있단 말이죠.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하면. 네. 먼저 그 명분을 제시해주고 아니면 영수회담을 먼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안 될 거로 본다는 얘기는 이제 그 어떤 중재안 나오기가 쉽지 않은 분일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의도 주변에서 지금 계속 도로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단독이라도 열자. 아니면 야당끼 그러니까 일려 나머지 야당 열자. 어떻게 보세요? 국회가 계속 이제 열릴 것 뭐 같습니까? 사실 뭐 예. 선거법을 갖다가 이제 뭐 제1야당을 빼고 뭐 의결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예. 헌정사에도 예. 없으니까 그건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네. 바람직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자한당이 자꾸 바깥으로 도니까 예. 이게 벌써 오래됐잖아요. 예. 바깥으로 자꾸 도니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뭐 애들도 자꾸 집 나가서 사고 치고 그러면 야 이제 우리끼리 산다? 어? 어떻게 보면 협박 반 이제 그만하고 들어오라는 예. 어떤 강력한 권고 반 뭐 이런 게 아니겠나 이제 저는 싶고요. 그 다음에 보다 예. 너무나 그 좀 자한당의 그 위기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의하면 자기들은 안 된다라고 막 아주 그걸 강하게 규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박지원 그 의원께서 얘기했던 이제 예를 들자면 좀 의석수를 300을 깨서 뭐 330석까지 늘리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좀 융통성 있는 안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도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이게 적절한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제로섬 게임이 너무 분명하면 네. 이게 양쪽에서 합의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본인의 손해가 뚜렷한데 그렇게 해서 한쪽 표결로 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좀 정당 발전이라든지 민주 발전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다소 좀 아쉬운 점은 있고 다소 부족한 점은 있지만 좀 양 정당 네. 또는 주위에 있는 소수 정당들이 다 합의 볼 수 있는 안을 도출하도록 네. 노력할 필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바람직하진 않다. 이제 그 단독 개원은 바람직하진 않다라는 의중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표결을 해도 좋은데요. 예. 그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짓이 표결하는 거예요. 과반이라는 그 아주. 근데 그동안 수없이 했어요. 자한당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뭐 자한당이 여당일 때 잘했는데 우리가 이런 게 아니라 거기 과거 얘기하면 우리도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예. 엄청 많은데 그 성경 말씀에 뭐 왼뺨을 때리더라도 오른뺨을 내밀어라 이런 심정으로 예. 국가 발전을 위해서 네. 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건 다 잊어버리고 현안 문제를 어떻게 원만히 그 지금 현재 있는 좀 과제를 어떻게 원만히 여당이 전국을 주도하면서 잘 그래도 국민들이 좀 고통을 겪지 않으면 해갈까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쨌든 양당 간에 잘했다 잘못했다 선거 제도라는 게 국민의 아니고요. 삶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니 이게 모두가 다 반대하는 사람들 다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만들지 말자는 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모든 걸 이 정권에서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토론하고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이야기하고 우리가 좀 더 싸워보고 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선거제도 개혁한다고 와가지고 쭉 밀어붙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좋은 선거제도가 나오겠어요? 예요. 그동안 우리가 수차례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비례대표제를 좀 강화하고 좀 이게 양당이 지역 간 분할되는 체제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선거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해서 높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높아왔던 게 사실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또 이제 국회 들어서서 계속 이 문제를 논의한 거예요. 2년 논의했어요. 2년. 논의했는데 100년 대계를 할 걸 2년 논의했다. 논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도 그 테이블에 와서 잘 앉지를 않아. 예. 그럼 본인 얘기들을 안 해. 아니 이렇게 해서 그거는 명백한 그거는 직무 위반이고 해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정당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사의 이익을 가지고 논의하는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반대를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아예 의견도 안 내고 해태를 해버리고 그냥 그거를 뭉개서 가려고 한다면 그때는 국회의원 본인도 자격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정당도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거 조직적 행동 아닙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좀 비례대표 강화해서 사표를 너무 많은 거 이거 좀 완화하도록 좀 지역주의 갈등되는 구조 이런 거 좀 완화하도록 해보라고 하는데 나와서 반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견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크니까 오죽하면 패스트트랙을 요 하겠습니까, 부분에 이게. 대한 마무리 발언으로 그러니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아까 전장이 말씀하신 대로 학계나 제3기관 네. 이런 데서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걸 끌어다 놓고서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예, 제3기관에서 만들었으니까 그걸 갖다 놓고 테이블에 앉으라고 하면 앉죠. 근데 한쪽 정당에서 만들어가지고 앉으라니까 못 앉는 거예요. 여대 야소잖아요. 그러니까 못 앉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지 마세요. 그럼 거꾸로 한국당에서 그거 만들어 놓은 걸 갖다 놓고 우리 협의하자. 이렇게 했으면 앉았겠죠. 네, 이 지금 국회가 그 정상화 못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지금 두 분의 패널의 그 어떤 토론 과정에서도 봐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다음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막을 통해서 코멘트 따온 걸 좀 해놨는데요. 기국 인사를 겸한 지인들의 만남이었다. 총선 얘기는 없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 서훈 국정원장과 그 양정철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인가요? 네, 민주연구원 예, 민주연구원 원장이죠. 원장이죠. 예, 두 분의 만남이 그 어떤 오비락을 불러왔습니다. 이게 이 만나지 말아야 될 분들의 만남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야당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자리에 있었던 김연경 MBC 통일방송 추진단장이 지금 앞서 설명했던 멘트를 한 거거든요. 정치적인 모임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런데 파장은 상당히 오랫동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만남인지.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이쪽 의원님 하시죠. 아니 도둑님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참외밭에서 신발끈 고쳐 매지 말고 예.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고쳐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때가 때인 만큼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음. 아주 부적절하고 위태로운 만남을 한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네. 자, 서훈 국정위원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 수장입니다. 그리고 양종철 그 연구원장이 집단 여당의 다음 총선의 총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부 그 수장하고 집권 여당이 총선 전략을 짜는 사람하고 이게 만났단 말이죠. 누가 봐도 부적절하게 보입니다. 거기에 MBC 김연경 기자님, 네. 북한 문제 전문 기자이고 페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한반도 정세 논의했다. 페북 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썼어요. 네. 그러면 양준철 민주정책연구원장하고 북한 전문가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네. 서훈 국정위원장이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북풍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니 땡굴땡이 연기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북풍 문제 나오는 거고. 또 이혜원 그 정보위원장님, 아니 서훈 국정위원장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달라고 국정원에 5번이나 전화했는데 그래도 안 가르쳐줘요. 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정보위원장이잖아요. 예. 그 사람도 이혜원 위원장도 독대하기 힘들고 통화조차 하기 어려운데 집권 여당의 총선 전략을 짜고 있는 사람이 밤늦게 4시간을 만났다? 거기에 북한 전문 언론 대동해서 누가 믿어요 이거를. 자,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 댓글, 정치 댓글, 그 다음에 정치 편향 때문에 비판하면서 적폐청산하자고 해서 나왔던 정당이에요.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이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예. 정치적 모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그 세 분의 직업이 뭐예요? 정치 얘기 안 했겠어요? 그럼 무슨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니 뭐 네.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이게 국정원제 서훈 국정원장하고의 이제 만남으로서 이제 문제가 지금 의혹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과거의 국정원들은 정치 개입을 했죠. 예. 예? 그래서
뭐 이름이 다는 안기부나 뭐 이런 데서는 여론조사도 자기네들이 하고 예. 또 동향조사도 하고 또 민심 동향도 밝히고 어느 지역은 어떻다 어느 지역은 누구는 세다 약하다 그 폐해 아닙니까? 예? 저 월급 받는 공무원들을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에 필요한 해외나 대북 정보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를 좀 안위하게 하라는 그런 기관을 네. 그런 데 쓰지 아니하고 정치 선거 전략을 짜거나 또는 후보를 공천하는 어떤 밑바탕을 그리는 일을 시킨 거예요. 정당위를, 특정 정당위를. 그거 잘못된 거죠. 네. 그거 적폐 아닙니까? 예. 그래서 또 이것이 지난 박근혜 정권 때에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게 사실이고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내세운 게 뭐냐면 국정원이 이제 국내 정보 못하게 하겠다. 네. 뭐 산업과 관련된 거 그런 부분 외에는 국내 그 정치 정보 이거 못하겠다. 국내 파트를 거기다 없애고 조직적으로도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정보, 해외 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이 바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돈 있지 않습니까? 업무 추진에 정보 활동비, 네. 정보 활동비도 다 깎아버리니까 청와대 돈도 다 깎아버리고 전 대통령이 문제 삼은 거는 문제 삼으로 다 구속시키고 전 정부에서 그것도 다 깎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역할을 벗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그 안기부 국정원과 지금의 국정원을 동일한 선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네. 이게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고 과거에 본인들이 한 짓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바라본 거 아니겠느냐. 저는 좀 그렇게 좀 예. 생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만약에 진짜 은밀한 진짜 총선에 대한 얘기도 하고 과거처럼 이거 얘기를 할 거였다면 네. 아니고 거기에 왜 김연경 그래도 그야말로 언론 쪽에 계신 분인데 그런 분을 왜 같이 앉아서 얘기를 했겠어요. 그걸 리스크하지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기철 사회자님 같이 가서 그거 하겠어요? 비상식적이고 더군다나 만약에 진짜 은밀하게 만나서 얘기할 것 같으면 아무도 모르게 둘이 가서 만나서 얘기합니다. 뭘 그거를 공개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겠어요. 공개화 시켰다는 건 이미 그냥 지인 간의 문제 또는 국가 정세에 관한 문제, 네.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안 풀리고 있는 문제 이런 현안상에 대한 보다 좀 당 차원에서 얘기 듣고 싶으니까 예. 정책연구원을 맡고 있으니까 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거를 너무 그냥 과거의 행태와 연계시키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오비락이냐 아니면 통상적인 만남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느냐는 우리 시청자의 몫으로 넘기죠. 자, 제가 오늘 저희가 이제 사실 세 번째 꼭지에 인천에 좀 이슈를 하나 좀 넣어서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두 분이 오늘은 이렇게 격렬하게 토론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래도 제가 준비했던 질문이 하나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쭙고 오늘 순서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정치인이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제갈 장균이라고는 한국 외식업 중앙회장이 한 얘기입니다. 진성당원 20만 명 만들었는데 총선에서 비례대표 꼭 줘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비례대표 문제를 놓고 그 전에도 좀 이걸 자범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이런 요구가 여당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전 야당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실상을 좀 알고 싶은 건가? 실제로 비례대표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노력을 해준 분한테 주는 건지 그 당의 속 얘기를 좀 한번 듣고 싶은 겁니다. 이거 잘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실제로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비례대표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의 근본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특정 계층이나 네. 예를 들면 노동계 네. 노동계를 대표하시는 분을 한 분을 비례로 낸다. 뭐 여성계, 예. 여성계를 대표를 한 분을 낸다. 어떤 특정 계층을 대변할 수 있거나,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직능 단체, 네. 그러니까 좀 소외된 직능 단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좀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 그룹을 하거나, 예.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툴입니다. 그래서 뭐 이분이 예를 들자면
그 외식업 중앙회장을 하셨으니까 뭐 그런 분야의 전문가로서 또 그 직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네.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재력으로 기부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비례대표의 후순위에 아니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안 됩니까?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재력은 왜냐하면 이분은 여하튼 그 외식업이 요새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예. 외식업을 대표하고 또 외식업의 의견을 조종할 수 있는 네. 직능의 어떤 대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또 우리나라 또 외식업계에 종사하는 인구 수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계층에 계신 분을 통해서 좀 형평성을 이루어야 된다고 한다면 뭐 저는 네. 그분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검증을 해보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렇게 좀 있어요. 뭐 20만 명을 진성당원으로 하셨는데 그 정도 모으시는 분이면 그냥 지역구로 나오세요. 내가 볼 때는 경선에도 네. 진성당원 20만 명을 모으시는 분을 누가 대적해내겠어요. 우리 당내에서.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분이 좀 오히려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예. 오히려 좀 특정 지역의 진성당원을 예. 뭐 20만 명도 필요 없고요. 네. 뭐 한 5천 명 이렇게 잘 하셔서 하시면은 제가 볼 때 지역구로도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0만 명 진성당원을 모집한 거를 또 누구를 특정 사람을 도와준 것을 연계해서 네. 비례대표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100%못 받죠. 왜냐하면 취지에 안 맞으니까. 네. 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요 발표에 대해서 한국당 내부에서 뭐 논란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합해서 지금 의원님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시죠. 외식업 업체 중앙회와 네. 이해찬 당대표 간담회 자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신선당원 20명 만들었고 돈 들여서 신문기사 냈으니 예. 나 비례대표 달라 예. 하고 청구서 날린 거예요. 예. 근데 청구서가 이것뿐이겠어요? 아니 외식업 업체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이런 예. 청구서를 날린 거 보면.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20만 명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네. 이거 만들려면 조직동원 안 했겠어요? 전국 외식업 다 조직동원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만들려면 비용 안 들어갔겠어요? 재료까지 한 거잖아요. 네. 자 비례대표가 어떤 거예요?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고 소수의 의견 말씀하신 대로 반영하도록 한 본연의 취지가 있어요. 근데 비례대표라는 거 그동안 문제가 많았잖아요. 뭐 돈 주고 사고 기부하고 그것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되고 구속당 여러 가지 그동안의 병폐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한국당에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데 네. 비례대표 없애고 270석 가자 라고 선거제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나오는 거고 또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아까 330석 40석 얘기 나오는데 민주당은 300석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지. 결국에 제가 아니, 개인적으로 결국에는 늘어날 건데 그러면 이 대선 청구서 때문에 늘리자는 거예요? 청구서가 한두 장 들어올 게 아니니까 그래서 늘리자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 이런 발언이 나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 또 한정당 그런 분들은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분들이에요. 왜 외식업 하는 분들이 다 민주당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향돼가지고 이거를 20만 장씩 동원해서 했다. 자 정치는 신입니다. 20만 장을 모아서 갖다 줬으니 비례대표 주는 게 맞다고 좀 봐요. 우리 이해찬 당대표님 꼭 주세요. 내가 볼 때 예. 이분의 얘기는 부적절하죠. 내가 아까 예. 말씀드렸지만 네. 비례대표의 취지와 전혀 안 맞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외식업계가 좀 종사하는 인구가 100만 명입니다. 네, 가족까지 하면 400만 명인데 예. 400만 명인데 지금 외식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네. 대형화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최저임금제 오르고 예.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예. 그거 하나의 방법으로 누군가 이 외식업계를 대표해서 한 분이 비례대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들을만 했던 얘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근데 그게 본인이거든요. 그거는 차후 문제고 네. 그렇게 얘기했어야 될 일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 비례대표에 대한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좀 자질이 없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20만 명이 모집했으면 지역구로 가셔야죠. 근데 제가 요 말씀 꼭 드려요. 만약에 20만 장은 진짜 이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조직 동원하고 자금이 들어갔을 거고 이거 필요에 따라서는 검찰이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걸로 오늘 마무리 발언으로 하면은 좀 서운하세요?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릴까요?
오늘 저는 예.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다 오셨습니까? 네. 저도 한마디 하죠. 예, 말은 그러시죠. 예. 마무리 번호 하시죠, 뭐 왜? 저는 뭐 다 했고 듣고 나서 그럼 한마디 더 할게요. 네, 네. 필요에 따라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 특정 계층 아니면은 임시적인 경기 조절을 위한 수단은 아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것이고 수출 중심의 외발이 시스템에서 내수와 병행하는 쌍발이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국가 경제를 구조를 만들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 좀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음. 이게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협력을 하고 또 정부도 좀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경제 정책이란 뜻을 가지고 보다 좀 능동적이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정책을 좀 펼쳐주길 바랍니다. 네. 국민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배고픔은 이해 못합니다. 등 따뜻하고 배가 불러야 그나마 정책에 대해서 관심 듣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당에서 정말 국민들 삶 좀 꼭 잘 짚어봐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본 없이 진행하는 정치 토크쇼 정치한 올자가 횟수를 더할수록 우리 이 독자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두 분 패널이 또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오고 계신데 스스로 이렇게 또 숙제를 내셨어요. 언제 시간이 되면 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한번 또 토론할 기회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